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이젠 한겨울이 된 것 같아요. 김영무의 작가 생활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면서 나는 몇 번이나 망설이고 또 주저함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군 위안부 얘기를 방송에서 거론한다는 게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 될 것 같았어요. 현수연 씨 생각도 그랬을 텐데. 네. 너무 끔찍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또 맘 놓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좀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기어코 나는 말문을 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인 내 기억 속에 언젠가는 꼭 한번 말해야 할 얘기거리가 잠재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임금님의 당나귀 귀를 본 이발사처럼요. 때마침 지난달 25일자 미국 뉴욕 타임즈에는 무척 색다른 기사 한 토막에 실렸는데, 놀랍게도 주목받지 못한 인물을 돌아보는 기획 기사라며 작고한 지 24년이나 된 우리의 김학춘 할머니의 부호 기사였답니다. 말하자면 위안부 피해를 고발한 최초의 증언자로 일본이 극구 부인해온 역사를 바로잡은 인물이며 20세기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인물로 할머니를 규정지었던 거예요. 이참에 김학순 할머니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그분의 양력을 현수연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1922년에 중국 지린성에서 태어나 1997년에 국내에서 유명을 달리한 김학순 할머니는 국내 거주자로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실명으로 증언하며 일본군의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했다. 독립운동을 하던 아버지를 여의고 1939년 17세 때 일본군에 끌려가 중국 각가현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는 비운을 겪었다. 5개월 뒤 한 조선인 상인의 도움으로 위안소를 탈출했고 1990년 일본이 일본군은 군대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이에 격분해 당신이 직접 겪은 일을 중심으로 위안부의 참상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1991년 광복 46주년을 하루 앞두고 국내 거주자로서는 최초로 천인 공노할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해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정신대 문제 항의 집회에 빠짐없이 참가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했으며 이를 국제사회 문제로 확대하는 데 여생을 바쳤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할머니를 민족의 아픔을 개인적인 한을 넘어 역사적 교훈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여인이라 추모하기 시작했다. 나는 앞에서 내 기억 속에 얘기거리가 잠재되어 있단 말을 했는데 1998년 5월 이전까지는 나 역시 여느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태평양 전쟁 중에 일본 군대가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호주 등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적 노예로 삼았는데 일본은 그런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며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약소국 여성들이 전쟁 후유증으로 겪게 되는 이중 삼중의 비극성을 이해하려면 혹은 김학순 할머니의 진정한 용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화양연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거예요. 현수연 씨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알아요. 환양녀, 즉 고향에 돌아온 여인이란 말이 환양년으로 변하면서 그 내용도 그만 서방질을 한 여인으로 변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요. 이를테면 병자호란 때 청나라 심양까지 강제로 끌려가서 가전 곤욕을 다 치르다가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살아 돌아온 여인들이 바로 환양여인데 고향의 가문에서는 또 그 여인들을 비정하게 내쳤단 말씀이에요. 몸을 더럽힌 여인이란 뜻이었어요. 정절도 못 지킨 여인이면 죽어버릴 것이지 왜 살아 돌아와 가문을 더럽히려 드느냐 하는 뜻이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작가님. 물론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바로 전쟁 논리 또는 힘의 논리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했을 경우에는 이쪽에서 내세울 정당한 논리가 아예 없어지고 마는 법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의 정의란 승자 독식이란 말씀이에요. 작가님, 지금 얘기가 새길로 빠진 것 같아요. 1998년 봄이었어요. 나는 문은북이란 출판사에서 내 저서들을 출판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출판사의 대표로부터 뜻밖의 부탁 한 가지를 받게 되었답니다. 어떤 번역서 한 권 분량의 원고를 쭉 읽어보면서 좀 다듬어 달라는 거였어요. 번역자가 우리말의 구사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면서요. 그랬는데 그 책의 내용이 또 기가 막히게도 실록으로 된 중국 위안부였어요. 내가 그 책에 우리 국내판에서는 여성학대실록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게 좋겠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어쨌거나 처음에는 대수롭 짜른 원고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 중국의 거물급 작가 강호가 국가주석 장쩌민의 뜻에 따라 일본, 미국, 동남아 등 수개국을 쫓아다니며 집요한 추적과 취재 끝에 정리한 중국 위안부의 적나라한 실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번역자는 조선족 3세로 중국 강업대학을 졸업하고 연영성 사법청에 근무하는 최명희 여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종군 위안부들에 대한 각종 자료와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진 생생한 보고서였죠. 일종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겠는데 장쩌민 주석이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에 자극받은 결과였단 말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비참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귀동냥을 좀 했는데 위안부들 중에 인류가 저희 일본 여성들이고 이류가 우리 한국 여성이 되고 중국 여성들이 삼류를 쳤다면서요. 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말이에요. 가장 밑바닥인 구청 지옥을 코끼토스 호수라고 해서 배신자들을 얼음으로 가두어 놓고 최악의 형벌을 가하는데 일본군들이 위안부를 학대하는 행태는 그보다 몇백 배 더 가혹하고 야만적이었습니다. 차마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는 장면들도 수두룩했는데 이 시간에 이 정도의 내용점은 괜찮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발췌했으니 현수연 씨가 한번 읽어봐봐요. 알겠습니다. 1940년 3월 15일 마즈가와 가오레 중장은 수원지방 서부군을 지휘하여 오원지구를 공략하고 산서구에서 45명의 중국 여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 위안부로 만들었다. 그런데 위안부에 비해서 일본 사병들의 숫자가 너무 많으므로 행여 임신이라도 해서 위안 행위에 차질이 생길까봐 또 다음과 같은 만행도 저질렀다. 이를테면 일본군은 위안부들을 임신 중절시켰는데 마취제나 소독약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문짝에 붙들어 묶어놓고 구린내 나는 군용 고무신짝을 자갈로 물린 채 수태지 거세용 칼로 이른바 수술을 자행했다. 도대체 일본인들의 만행과 교활하기 짝이 없는 그 이중성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는지 1992년 1월 12일 도쿄 우에노 동물원의 연못에 한 마리의 낯선 물오리가 나타났는데 그 물오리의 날개 쭉지에는 화살이 꽂혀 있었다. 그 소식이 미야다쿠 수상의 귀에 들어갔는데 미야다쿠 수상은 긴급 명령을 내려 그 물오리를 구하고 시급히 그 물오리에게 화살을 쏜 범인을 검거하라고 했다. 물론 물오리는 우에노 동물병원으로 우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일제의 식민정책과 야욕에 의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와 수탈 내지 핍박을 받았는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나도 웬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그 실록을 읽어보면서 너무나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말문조차 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의의로서는 일본군에 의한 종군 위안부 학대와 만행을 달리 표현할 길을 찾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가히 어느 도단 저편의 만행이요 광기요 잔혹 행위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작가 강호는 또 이른바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 때 난징 대학살 사건을 서술한 역사적 기록에서 일본군에 의해
30만여 명의 중국인이 학살되었다는 사실만 드러나 있음에 분노한다면서 그때 중국 여인 8만여 명도 성폭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겨두고자 했습니다. 현소연 씨가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1932년 9월 23일 일본군은 청군보에서 민가 천여 채를 불사르고 부녀 121명을 강간했으며 임신부 32명을 죽였고 처녀 16명을 강제로 끌고 갔는데 강제로 끌려간 처녀들의 행방은 아직도 알 길이 없다. 1933년 1월 14일 일본군은 동북 유성에 쳐들어가 그 도시의 절반이나 불사르고 여인 341명을 윤간했다. 1937년 8월 13일 일본군은 수원지방 만금성에서 여인 1천여 명을 강간했는데 강간을 당하고 죽은 여인이 431명이나 되었다. 1937년 11월 21일 일본군은 소주 지방에 쳐들어갔다. 미인이 많은 곳이라는 소문이 나 있는 그곳에서 일본군은 거의 짐승으로 돌변하여 1220여 명의 여인을 강간했고 230여 명의 여성을 어느 한지 큰 마당에 감금해 놓고 장교급 군인들의 단체적 간음을 위한 오락독으로 전락시켰다. 더 이상은 못 읽겠어요, 작가님. 좋아요. 그만 읽기로 하십시다.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번역자 최명희 여사도 번역을 하다 말고 폐를 놓고 밤새도록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수긍이 가더군요. 나도 원고를 읽어보다가 치를 떨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눈물을 흘리며 우려했으니까요. 바야흐로 일본군에 의해 폭파되어 몰살을 당하고 말아야 할 동굴 속에 갇혀버린 위안부 소녀가 자기를 죽이는 일본군에게 애원조로 자기 고향과 아버지 이름을 일러주면서 행여 그곳에 가게 되거든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이나 좀 전해달라는 말을 하는 장면에서는 아예 내가 소리내고 울기까지 했었답니다. 원고를 읽어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여 작가였던 장폴 사르트르가 남긴 말을 재새김질해 보았습니다. 흑인이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깨닫지를 못한다. 작가님, 저는 지금 막 그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막 생겨나요. 그러면 안 돼요. 뼈아픈 역사들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상대를 원망하거나 정오하게 될 마음을 기를 것이 아니라 자성할 줄 아는 태도를 길러야 할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이 아니라 극일 정신을 길러야 하고요.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했잖아요. 어차피 역사의 흐름이란 도전과 응전이다 하고요. 결국 우리가 강해야 한다는 게 최종적인 해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보아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좀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감각은 자연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내년 3월 9일에 우리는 제20대 대통령을 뽑아내야 하는데 또다시 우리 누이들이 능욕을 당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불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다음 시간의 주제는 독도수비대로 정해보았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세요.